변론 이야기를 계속 할게요. 소장을 제출하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러면 이제 변론 준비 절차를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고 갔다가 올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예외적이고 됐고 예외적이고 원칙으로는 변론 기일이 열리는 거죠. 이 변론에서 공개된 법정에서 구술로 직접 판사에게 쌍방이 심리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한편 적시 제출주의에 의해서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 각하될 수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이 변론 내지는 심리, 그 다음에 이 변론이라고 할 때는 넓은 의미, 좁은 의미 뭐 그때그때 사용하면 되는데요. 증거 조사 기일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변론도 있고 아예 판결까지 의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변론은 집중적으로 되어야 된다. 집중심리주의. 증거조사도 집중 증거조사, 집중 증거조사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변론을 거쳐서 판결을 한다라는 필수적 변론의 원칙이 134조에서 시작하고 있는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속 보도록 하죠. 옆번호 7-1 보면 변론에 의해서 협의, 강의 이런 그림을 그려놨죠. 그 다음에 7-2는 필수적 변론의 원칙이라고 해서 핵심적 절차로서의 변론에 있어서 핵심적 절차로서 필수적 변론이고 이 필수적 변론이 이제 직접 심리주의와 연결됐죠. 직접 심리주의라고 해서 저번 때 봤던 게 204조에 보면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이런 원리로 연결되지요. 그런데 변론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한두 번 설명했죠. 무변론 판결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판결이란 말이 나오면서 한편 무변론이란 말이 나오니까 그 예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9조에 소송 요건의 흠결이 있을 때 흠결이 보정될 수 있다면 변론을 열어서 보정시키면서 심리에 들어가면 되는데 보정될 수 없는 게 너무나 명약관화하면 그대로 그 선상에서 부적법 각하를 시키는 이런 219조 조문도 아울러서 이해해 두면 되겠죠. 그래서 소송 요건 등에 대해서 보정의 가망성이 없는 경우에 이때는 변론을 열어도 헛수고가 되므로 변론을 거치지 않고 판결. 이때 판결은 본안 판결은 아니죠.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219조 등이 필수적 변론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변론의 준비라는 그런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계속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본격적으로 변론 기일로 들어가는 게 현재 입장에서는 현재의 민사소법 구조에서는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변론 준비 절차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변론 준비 절차 그때 동영상도 봤지요. 변론 준비 절차 속에는 준비 서면을 교환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그 정도로 쟁점 정리가 부족하고 먼저 좀 더 나아가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면 기일에 부를 수도 있는데 그때 기일은 변론으로서의 기일이 아니니까 변론 준비 기일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론 준비 기일까지 거쳤을 때
실권효가 작동한다. 그 이야기도 앞에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서면만 교환했을 때는 실권효는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데 기일까지 열어서 당사자한테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기일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변론에서 뒷북치는 이야기를 한다면 실기했다라고 처리할 수 있는 여지의 조문이죠. 그 다음에 서면적으로 준비서면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이란 뜻이죠.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 물론 변론을 연다라고 직접적으로 가면 그때 그에 앞서서 제출되는 것도 준비서면이죠. 변론 준비 절차 속에서의 서면의 교환도 뭐 넓은 의미의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제 준비서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소장, 답변서 이런 경우도 준비서면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준비서면 등을 원고 측의 경우를 소장이라고 보면 되고 피고 측의 경우를 답변서라고 보면 되죠. 이러한 준비서면은 말 그대로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이고 그 자체는 완결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죠. 왜? 구술주의, 직접주의랑 연결된다면 구술로서 판사 앞에서 직접 자기 주장을 구술로 하해야 하는 것이니까, 진술을 하해야 하는 것이니까 서면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실제 구술로 진술을 함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진술을 명쾌하게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보조하는 뭐 이런 의미로서 서면으로 적어서 제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면을 제출했어도 실제 변론에서 구술로 직접주의의 요청에 따라서 진술을 하여야 하죠. 만약 서면만 내놓고 직접 진술을 안 하면 진술한 주장을 펼친, 그래서 이게 변론주의와 연결됐을 때 우리가 당사자가 주장을 펼쳐야 판결의 기초로 한다. 이런 거와 연결됐을 때 서면만 제출한 것 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다만 서면만 제출하고 실제 변론에서 나가지 아니하였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서면을 제출한 의도는 정상적이라면 법정의 변론기일에 가서 직접주의 요청하에 구술로 진술을 할 것이라고 봐서 나오는 용어가 진술간주라는 용어를 우리가 한두 번 이야기했는데 이해해 두어야 되는 제도죠. 그러니까 이러한 서면 등을 제출해 놓고 변론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제출한 서면의 의도는 변론기일에서 진술할 의도로 제출해 놨던 것이니까 그렇게 처리해 준다라는 진술간주의 제도를 이해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준비서면을 그럼 아예 제출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좀 아까 진술간주는 준비서면을 제출해 놓고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이야기하는데 준비서면을 아예 제출도 안 했다면 어떨까? 그럼 첫 출발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어도 오히려 변론기일에 직접 구술로 진술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최종적인 완결적인 게 아니고 설사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어도 그 기재했음직한 내용을 변론에서 못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정에서 직접 구술로 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을 왜 변론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제출해 놓지 않았을 때는 다음 변론에서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이것을 갖다가 적어놓지 않은 내용을 진술함으로써 상대방이 없을 때 자기가 변론하였다라고 할 수는 없다. 조금 말이 어렵을지 모르는데 잘 보세요. 어떤 진술할 내용을 적어놓고 변론기일에 가서 구술로 진술하는 게 제일 원칙적인 일반적인 틀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하려는 것은 이걸 적어내지 않았어요. 적어내지 않았더라도 법정에서 내 이리이리 주장, 뭐 소멸시효 주장, 뭐 변제 주장 하면은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근본이니까. 법정에서 구술로 직접 하는 게 근본이니까.
다만 준비서면을 제출을 그럼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준비서면이라는 것은 변론기일에 자기가 진술할 것을 상대방한테 서면으로 전달시켜서 내가 이리이리한 주장을 펼칠 거라는 것을 예고하는 기능을 해준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럼 예고를 해놨다. 그래서 상대방이 예고를 지금 하는 기능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주장을 펼칠 것을 적어내지 않았으면 상대방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펼칠지 모르는 상태다. 설사 모르는 상태라도 법정에서 둘이 맞닥뜨려서 공방을 펼치는 것은 오히려 그게 제일 정상적인 거고 문제될 건 없는데,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해서 주장할 수가 없다예요. 이해되겠죠? 자기가 기재해 놓은 내용은 상대방이 안 나와도 그럼 뭐야?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할 수 있다. 근데 기재해 놓지 않은 내용은 상대방이 나왔다면 기재해 놓지 않았어도 주장하면은 지장이 없는데, 자기는 기재해 놓지 않고 상대방은 나오지도 않았을 때 그때 비로소 퍼붓는 내용은 퍼부을 수가 없다. 이 준비서면을 통해서 예고해 놓지 않은 것인데 법정에서 상대방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갑작스럽게 지금 변론이라는 구술주의 틀에서 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준비서면에 기재해 놓지 않은 부기재, 부제출의 효과로서 예고 없는 사실 주장의 금지라고 해서 276조에서 규율하고 있죠. 다만 단독 사건의 경우는 예외라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단독 사건은 합의부 사건과 대칭되는 의미에서 단독 사건은 사실상은 준비서면 제출을 실제는 뭐 합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조문적으로는 단독 사건은 반드시 준비서면으로 자기 주장을 펼칠 것을 예고해 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제출 내지는 부기재한 내용을 진술함에 있어서 276조 본문과 같은 그런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단독 사건의 경우는 준비서면의 제출이 반드시 요청되고 있지 않다는 데서 출발해서 예외적으로 보는 거죠. 반면 합의부 사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되고 있어요. 다만 준비서면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뭔가 주장을 펼치는 게 안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자기가 일방적으로 그때 처음 주장을 펼치는, 즉 준비서면에 기재해 놓지 않은 사실을 주장을 펼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틀이죠. 그럼 우리가 서면을 제출해 놓고 상대방이 둘 다 나왔을 때는 준비서면 제출해 놨으면 뭐 그대로 그것에 입각해서 구술로 진술을 하겠죠. 둘 다 나왔으면 되겠죠. 그건 뭐 준비서면도 제출됐고 그다음에 변론기일에 변론을 직접 구술로 펼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말하는 것은 준비서면을 내고서 그런 상황에서 제출원 측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진술 간주로 처리된다.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비로소 법정에서 변론을 펼치는 것은 그 자체는 문제될 건 없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안 나왔다면 그때 진술함에 있어서는 예고해 놓지 않은 부분으로서 안 된다. 이해되겠죠? 그런 틀에서 진행이 된다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당사자의 결석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결석한 것에 대해서 이 준비서면 부기재, 부제출의 효과 등이 거기서 이제 어떻게 당사자 결석에 연결되는지 이 상황이 이제 펼쳐지니까요. 준비서면을 만약 제출해 놨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148조에 설사 자기가 안 나가더라도 진술 간주로 된다. 자기가 나가지 않더라도 진술 간주로 된다. 그 다음에 소유의 취하에 대한 동의권 같은 경우 또는 피고의 경정에 대한 동의권 같은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함으로써 본안에 관해서 제출함으로써 다툴는 어떤 취지의 그런 전개를 했기 때문에 피고 경정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고 소취하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준비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반박 등의 싸움을 지금 펼치는 이런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때 갑자기 원고 입장에서 피고 너를 바꾸겠다.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동의를 피고가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원고가 소송을 냈고 피고가 이제 뭐 준비서면 등을 내서 절차를 진행하는 와중에 이르렀다면 원고가 도중에 소취함에 있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 준비서면 제출함으로써 효과로 부여됐죠. 옛날도 아니야. 한 10여 년 전은 무식하게 준비서면 제출, 부제출의 효과 이런 식으로 막 통짜로도 문제가 출제되고도 했었어요. 그렇게 통짜로. 들어와서 이제 변론의 의의, 변론의 어떤 의미, 필수적 변론의 원칙, 심리 원칙, 공개 심리주의, 구술 심리주의, 직접 심리주의, 쌍방 심리주의, 그다음에 적시 제출주의, 적실 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정기간제도,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 각하, 변론 준비기를 거쳤을 때의 실권 그런 것 등 설명했죠. 그다음에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 각하 중에 한 4가지 요건을 교과서에 자세히 써놓고 있으니까 계속 살펴보면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심리 원리인 집중 심리 방식. 이게 증거조사까지 가면 집중 증거조사로서 나타나죠. 그래서 원래 집중적이라는 의미를 가장 퍼펙트하게 하려면 변론 준비 절차에서 쟁점을 정리해서 변론 기일을 한 차례 딱 열어서 거기서 딱 종결까지 하면서 변론을 종결하고 그 다음에 2, 3주 뒤에 판결을 선고하면 제일 아주 퍼펙트한 이런 심리가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2년 민사법 개정 시에 이런 집중심리 원칙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변론 준비 절차에 무게중심이 갔었던 적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쟁점을 정리해 갖고 컴팩트하게 하려고. 그렇지만 하여튼 다시 2008년 9년에 환원돼서 무게중심이 변론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변론의 내용으로서 변론에서 펼쳐지는 공격 방어 방법 행위가 소송행위죠. 우리가 소송행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이 소송행위 중에 상계권이 특수해서 문제가 됐죠. 상계권, 취소, 해제, 상계 등의 형성권이 소송상 방어 방법으로 행사됐을 때의 성질을 소송행위로 볼 거냐, 사법행위와의 병존으로 볼 거냐, 뭐 이런 등등의 논의가 있었던 걸 봤죠. 그래서 변론의 내용으로서 신청, 공격 방어 방법. 신청이라는 것은 큰 의미의 청구고 공격 방어 방법은 그 속에 들어와서 변론주의의 내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변론 기일이 열리는데 여러분이 뭐 이런 법적 모습 이런 거가 생소하지는 않죠. 이제 아예 이런 식으로 가리키니까. 그 다음에 기일이 진행되는 것에 여러 가지 개념이 쓰인다라고 그랬죠. 기일의 변경이나 기일의 연기, 기일의 속행, 변론의 재개. 이해되겠어요? 기일의 변경은 뭐예요? 실시 전에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시 정한다 했죠. 만약에 오늘 변론 기일이 마무리 종결되지 못하고 4주 뒤에 뭐 예를 들어 오늘 기준으로 뭐 12월 예컨대 뭐 10일로 다음 변론 기일을 속행한다고 지정해 놓고 그 이전에 10일이 아니다. 뭐 17일로 그 다음 주로 바꾼다. 이런 게 기일의 변경이죠. 기일의 연기는 뭐예요? 그날 들어온 다음에 아무 소송 행위도 하지 아니한 채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일의 변경과 기일의 연기는 뭐 용어로는 그게 그거 같지만 정확히 구별한다면 이런 거죠. 기일의 변경은 그 기일에 들어가지 아니한 채 새로운 기일로 바꾸는 것이고 기일의 연기는 들어가서 실제 진행이 없이 다시 새로운 기일이 지정되는 것이다. 기일의 속행은 뭐 확실히 구별되죠. 마무리를 못해서 다시 기일이 또 열리게 된다. 연속해서 열리게 된다. 속행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변론의 재개는 142조 조문에 있는 건데 종결했던 변론을 뭔가 심리를 더 하기 위해서 재개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 등은 직권진행주의라는 틀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변론을 예컨대 재개해달라고 한다든지 했을 때 반드시 법원이 따를 의무는 없다라고 하면서 가급적 그렇지만 당사자 중심의 당사자의 절차 보장을 강조하는
내 입장에서는 아무리 법원의 재량이더라도 당사자의 사정을 좀 더 헤아려 주는 이런 진행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계속 최근에도 판례가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했는데 법원이 재량이라고 해서 해줄 의무는 없다 뭐 이런 아주 엄격한 틀을 가지고 하지 않고 최근 판례를 보면 그 주장을 펼칠 내용이 관건적 내용이라서 어떤 승패가 어느 정도 좌지우지 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종결된 변론을 재개를 해줘야 될 이런 상황이지 않느냐라는 약간 융통성 있는 이런 류의 판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변론주의는 우리가 이미 상당히 익숙한 용어죠. 언뜻은 용어 자체에서는 감이 안 잡히는 용어이긴 한데 이제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권주의와 함께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주고 있는 건데 처분권주의는 신청 내지 청구 단계의 상위 개념에서 나타나는 개념이고요. 이 변론주의는 주장 속에 들어와서 공격 방어 방법 속에서 나타나는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준 원칙이죠. 다만 이런 주장 중에는 신청 내지 청구 속에 들어와서 주장을 펼침에 있어서는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법률상 주장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주장이라고 할 때는 사실상 주장이에요. 사실상 주장. 내가 변제했다. 뭐 이런 사실상 주장인데 그다음에 뭐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뭐 하면서 자기가 언제부터 뭔가 이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행사하지 않아서 시효가 뭐 완성됐다. 이런 거는 변론주의 틀에서의 어떤 사실상 주장을 펼치는데 예컨대 그 시효가 뭐 3년짜리 시효냐 5년짜리 시효냐는 그 성질에 비춰서 규정, 민법 등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적용할 것이니까 당사자가 이건 3년짜리 시효를 적용해야 된다. 이건 5년짜리 시효를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당사자는 사실상 주장으로서 그런 권리를 행사할 때의 시점과 지금이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 이런 거를 사실상 주장하는 거고 이게 3년짜리 시효의 성질이다. 5년짜리 시효의 성질이다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법원이 그것에 전적으로 구속받는 게 아니라 법원은 어떤 법규의 해석 적용을 자기의 직책이자 책무로서 하는 것이니까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이게 성질이 뭐 3년짜리 시효다 5년짜리 시효다는 법률상 주장으로서 법원에게 맡겨져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하는 걸 막지는 않지만 이게 사실상 주장으로서의 변론주의가 작동하는 영역이 아니라 그 법원의 직책이나 책무로 맡겨져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상 주장은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주체적으로 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무슨 얘기가 또 나오냐면 사실상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자백의 구속력이라고 해서 288조에 자주 쓰이는 증거법의 첫 조문인데 불요증 사실이라고 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사사건은 실체법적으로 당사자 자치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와서도 당사자 간에 일치하면 더 이상 증거조사에 의해서 사실을 확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불요증 사실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반면 형사소송은 자백이 됐어도 고문 등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뭐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민사사건은 더 이상 증거조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자백의 구속력이 작동하는데 그러한 자백의 구속력이 작동하는 영역은 이 사실상 주장의 영역이고 같은 주장이라도 법률상 주장의 영역은 당사자가 좌지우지하는 영역은 아니고 법원의 직책 책무로 맡겨져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 성질은 3년짜리 시효라고 뭔가 일치하더라도 만약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5년짜리 시효여야 한다면 그 구속돼 가지고 3년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의 그런 영역인데 거기서 특이하게 사실상 주장처럼 자백을 인정할 수 있는 류의 상황에 용어가 있어요. 권리 자백이라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권리 관계에 대한 건데 법률 관계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영역인데 당사자끼리 자백을 했을 때 보통의 경우는 그런 법률 관계의 영역은 법원의 직책이자 책무니까 자백이라는 개념을 끌려 들어오는 영역이 아닌데 불구하고 자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권리 자백의 영역에서 논의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백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부분서 구체적 사실 말고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 권리 자백이라는 그런 한
챕터의 설명이 항목의 설명이 등장을 해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백했다고 해도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맡겨주는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그런 권리 자백이 인정되냐. 그런 권리 또는 법률 관계로서 자백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소유권이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이루고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압축적으로 소유권이라고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을 권리를 대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실제 그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이루는 바탕을 이루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을 압축적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일치한 것이니까 구체적 사실에 관한 자백급으로 인정해도 된다라는 이유의 그런 상황이 권리자백에서 이야기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한다면 권리 또는 법률 관계는 법원의 직책이자 책무니까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지 않은 영역으로서 자백의 대상이 원래는 되지 않는다 해서 출발하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로 권리자백이라는 그런 영역의 논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법률상 주장이 잠깐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어떤 주장 속에. 그렇지만 청구나 내지는 신청이라는 단계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주장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주장이라고 말할 때는 사실상 주장을 말하는 거죠. 거기가 변론주의가 작동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한다면 법률상 주장이 있고 그것에 입각한 사실상 주장으로 가는 건데 법률상 주장은 큰 여기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쓱 넘어온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실상 주장이 등장하는데요. 이건 변론주의 영역에서 변론주의 첫 번째 명제가 주장 책임으로 나타나는 거죠. 주장을 해야 비로소 이제 판결의 기초로 삼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판결의 기초로 하지 않는다죠. 아주 가장 기본적인 실제 예로 드는 문제는 시험에 곧잘 나와요. 변제했다는 주장을 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인정할 것인가 이런 거죠. 예컨대 원고가 차용증을 전제로 해서 빌려준 돈 받고자 하는데 차용증의 기재 내용상 비춰서 이미 시효 10년이 지났음이 그 빌려간 날로부터 10년이 지났음이 너무 명백하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더라도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시효를 인정해서 원고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느냐. 그랬을 때 그게 변론주의 의배다. 이런 거죠. 여러분이 민법 총칙에서는 시효에 대한 절대적 소멸서, 상대적 소멸서 하면서 변론주의 때문에 절대적 소멸을 취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은 소송에서 주장돼야 된다. 이런 표현 나올 때와도 연결되고 지금 변론주의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소멸시효 자체가 민법에서 절대적 소멸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이제 떠나고 여기서는 우리가 소송에서의 방어로서의 얘기인데 만약에 시효 항변을 하지 아니한다면 그런 증거에 있어서 시효가 10년이면 10년이 지난 게 드러났더라도 그 차용증에서 나타난 자료는 증거 자료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소송상 자기가 주장을 펼친 것은 소송 자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구별해 보세요. 재판의 자료에는 우리가 변론이 있고 증거조사가 있는데 이 변론에서 주장을 펼쳐서 법원이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등장하는 것을 소송 자료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주장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증거로 내세웠던 증인의 증언이나 어떤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보고서 법관이 판단의 자료로 받아들이는 것을 증거자료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송자료와 증거자료 구별하겠죠. 그러면 증거자료, 아까 차용증에 나타난 판단의 자료인 10년이면 10년이 지났다라는 것을 소송자료로서 주장을 펼치지 않았음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지 않았음에도 이 증거자료 나타난 것으로 소송자료를 끄집어 와서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판단을 해줄 수 있겠느냐에 있어서 변론주의 틀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거자료를 가지고 소송자료를 대체할 수 없다. 이런 표현도 어떤 문구처럼 나오기도 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차용증을 통해서 나온 자료는 이 소송자료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는 그것으로 대체시킬 수가 없다. 즉 말을 하지 않았으면 변론하지 않았으면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으면 결국 소멸시효를 인정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은 잘못된 판결이다. 그것을 자꾸 물어봐요. 물론 이제 교과서를 더 읽다 보면 그건 실무인데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뭐예요? 그런 주장 책임과 관련해서 수정하려고 그래 자꾸.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그런 필요성이 더 있냐면 이런 경우에요. 이게 1대1 사건이라서 그렇지 원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같이 걸었어요.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같이 걸었어요. 주인공하고 주씨 맞네 주채무자가 백미라고 같이 걸었는데 내가 막 지금 1,000만 원 빌려줬다고 하는데 이 백미라는 원래 좀 맞네 띠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애초에 그냥 주인공이 뭐 자기 보증 서달라는데 뭐 자기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보증 서줬어요. 그래놓고 지금 이제 이거 빵꾸 났어요. 주인공은 역시 이거 못 갚고 지금 막 완전 개념 없이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두 사람을 걸었어요. 보통은 보증인이 그래도 경제적 자력이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보증인만을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주채무자 보증인을 같이 걸어요. 그것은 공동소송으로 지금 걸린 거예요. 공동소송. 주채무자가 걸고 있는데 주채무자는 그래도 뭐 자기가 이렇게 걸려있긴 하지만 시효가 완성됐다는 얘기를 그래도 열심히 방어를 펼치는데 이 보증인으로 그냥 엉격길에 끌려 들어가 있는 사람은 개념도 없고 하니까 뭐 자기가 보증 서줬겠죠. 그래놓고 소송 걸렸을 때도 알아서 주채무자가 다 해주겠거니 자기는 뭐 애초부터 그냥 사인해달라서 사인해줬고 뭐 그냥 소송에서도 대처를 그냥 여기서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는 생각이었는지 별 대처를 안 해요. 여기서는 열심히 소멸시 항변을 했어요. 여기는 피고는 제가 말하니까 뭐 나도 대충 그렇게 알아서 지금 처리해주고 뭐 해주겠죠. 가만히 있었어요. 여기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소멸시 항변을 스스로 안 한 거예요. 여기는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효가 10년이면 10년이 뭐 아니면 상사시효 5년이면 5년 어떤 그 채권 채무 관계에 따른 시효가 완성됐다고 치면 내가 채권자 입장에서 결국은 이제 둘을 걸었는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주인공에 대한 청구는 기각돼요. 왜? 소멸시효 항변이 맞다고 판단을 했다면 기각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증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소멸시효 항변을 스스로 안 했기 때문에 그쪽이 한 항변 갖고는 여기를 대체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항변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민법적으로 봤을 때는 주채무가 없으면 보증인도 보증채무도 부종성이랄까 이런 관계에 있어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소멸돼야 되는데 실제법에서의 그런 결과가 소송법에서 소송 진행상의 그런 변론주의 등의 원리에 의해서 이상하게 틀어지는 거예요. 지금 실제 주채무가 없으면 실제법적으로 보증채무도 끝나야 되잖아요. 소멸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소송법적으로는 주채무는 안 갚아도 되는 것으로 소멸시효 항변이 채택돼서 소멸된 것으로 보이는데 판단했는데 이 보증인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갚아야 되는 것으로 나가는 이 실제법의 그 논리와는 법리와는 지금 차별이 되는 이런 상황이 심리 원칙 때문에 벌어져요. 왜 이런 심리 원칙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조금 아직 본격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둘 사이 관계가 통상의 공동소송 관계라고 그래서 둘이 같이 엮여 있긴 하지만 주채무와 보증인이 뭔가 연관은 있지만 소송에서는 별도 자기 사건인데 자기 사건에서 여기서 소멸시효 항변을 안 한 거예요. 물론 주채무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자기가 보증인이니까 거기에 연결됐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백미라 보증인에 대해서는 원고 청구가 인용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아까 지금 말하려는 뭔가 공통으로 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내가 이야기를 끌고 가려는 게 아까 변론주의와 틀에서 1대1 사건에서의 어떤 변론주의에 있어서 주장 책임을 좀 더 수정하려는 이런 것이 여기서도 작동한다면 뭐예요? 여기서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에 대해서 백미라가 아무리 뛸 바해도 그게 자기가 혜택되는 건지는 알았다면 그것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스스로 그래도 나는 그때도 한번 얘기했듯이 무슨 시효로 우리가 이기냐 진짜 창피하다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나는 죽어도 시효라는 것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닌데 안 하겠다라고 니나 해 나는 진짜 안 해 이런 마음가짐이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았다면 뭐예요? 그 혜택인데 굳이 자기가 그걸 혜택 받는 걸 거부하지는 않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명백히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이쪽도 그런 항변을 한 것처럼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게 우리가 실체법적이거나 또는 심리적인 것에서도 맞지. 주채무자는 그래서 벗어났는데 보증인은 죄도 없는데 가뜩이나 엮인 것도 안타까워 죽겠는데 소송에서 뛸 바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갚아야 되는 게 이게
뭔가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수용을 못하니까 이 주채무자가 펼친 소멸시효 항변을 보증인이 명백히 반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냥 공통으로 한 것처럼 하자. 이런 게 나중에 주장책임과 관련해서 이제 주장 공통의 원칙, 특히 공동소송에 극명하게 그런 상황을 이제 설정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주장 공통의 원칙을 펼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논의로 또 이제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변론주의를 바탕으로 주장 책임을 이제 기본적으로 익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변론주의라는 개인의 각자 주체적으로 변론을 펼치고 그래서 주장 책임으로서 주장하지 아니하면 판결의 기초로 삼아질 수 없다라는 그 논리를 뭔가 공통으로 엮여서 이용하려는 이런 논리로 가려니까 그게 주장 공통의 원칙이라는 이런 개념을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가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건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변론주의의 첫 번째 명제가 주장 책임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해됐죠? 그다음에 주요 사실과 간접 사실이 설명이 되는데 이것도 한 번쯤은 했는데 다만 이런 변론주의가 작동하는 것은 주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주요 사실을 뒷받침하는 학설은 조금 이견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설 판례는 주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 사실, 그다음에 증거의 신빙성 등과 관련한 보조 사실 등은 직접적으로 변론주의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래서 변론주의에 따른 주장 책임은 주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언제 한번 이런 그림을 내가 보여줬을 것 같은데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그림 한번 기억나나 보세요. 언젠가 학기 초에 봤던 거죠. 주요 사실이 뭐겠어요? 대여금 반환 청구에서는 대여 사실이잖아요. 그 대여 사실을 주장해야 되죠. 소멸시효 사실을 주장해야 되죠. 예컨대 피고 입장에서 소멸시효 사실, 피고 입장에서 변제 사실을 주장해야 되죠. 그게 주요 사실 내지는 요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주요 사실, 대여 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괜찮겠는데 그 직접적인 증거, 차용증, 뭐 아주 뚜렷한 증인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어떻게 입증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 주요 사실 자체를 뒷받침해줄 증거, 직접 증거가 없으면 간접 사실을 가지고, 즉 간접 사실이란 건 뭐예요? 요 경우는 대여 사실을 얘기했을 때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1억 원을 내가 은행에서 인출한 사실. 채무자인 피고가 경제적 형편이 내가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날의 전후에 상당히 변화가 있었던 사실. 그 다음에 그 채무자인 피고가 변제기 이후에 원고인 나를, 채권자인 나를 슬슬 피한 사실. 예컨대 이런 세 개의 간접 사실을 가지고 내 입장에서는 법관에게 주요 사실에 추인받고자 하는 싸움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1억 원 빌려줬는데 직접 온라인으로 입금했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내가 1억 원을 찾았어요. 우리는 현금을 좋아해서 벽장 속에 넣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거래는, 우리는 온라인 거래라는 것은 우리 세계에는 없어요. 내가 직접 가서 백에 넣어서 건네줬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간 거는 내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1억 원을 찾은 거는 그날 통장에서 1억 원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1억 원을 내 입장에 한다면 빌려가서 받았기 때문에 직원들 월급을 주고 뭐를 사고 뭐 형편이 완전히 이게 돈을 풀렸다라는 어떤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채무자인 피고가 무슨 이유인지 변제기 이후에 나름대로 교류를 했던 사람인데 거의 도망다니다시피를 해요. 나를 피해서. 그럼 그런 하나, 둘, 셋이 간접 사실이 돼서 대여 사실을 추인한다는 거죠. 이때의 그 심증, 그게 자유심증이죠. 그러니까 이 간접 사실은 증거와 마찬가지. 물론 이 간접 사실 자체를 뒷받침하는 증거, 그것을 간접 증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1억 원 인출한, 내 통장에서 인출한 내 통장의 전표, 그 다음에 나를 슬슬 피한 것에 대한 어떤 주위 사람의 증언, 이런 거는 그 간접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간접 증거죠. 그래서 그 간접 증거에 의해서 간접 사실이 법관에게 받아들여지면 그 세 개의 간접 사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대여 사실이라는 주요 사실이 인정되면서 이제 소비대차에 따른 반환, 그것을
즉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게 되는 이런 루트를 취하죠. 그런데 변론주의는 이 주요 사실에 대해서만 있고 이런 간접 사실은 증거로서 법관이 심증을 형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하는 것이니까 간접 사실에 대해서는 변론주의가 증거와 마찬가지로 증거의 심증에 있어서 형성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법관의 심증의 영역으로서 극급으로 보니까 간접 사실에 대해서는 변론주의의 적용이 없다라고 보는 게 통설 판례의 입장이에요. 보조 사실의 경우도 그렇고 이해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변론주의 영역으로서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간접 사실은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그대로 사실 인정의 기초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대여 사실은 주요 사실로서 변제는 주요 사실로서 요건 사실로서 소멸시효는 주요 사실 내지는 요건 사실로서 주장을 해야겠지만 1억 원을 인출한 사실, 채무자가 경제적 형편이 좋아진 사실, 채무자가 나를 슬슬 피한 사실은 간접 사실로서 주장이 없어도 법관이 여러 가지 간접 증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인정해도 아까 주요 사실의 경우에 변론주의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증거 자료로서 소송 자료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간접 사실은 간접 증거에 의해서 간접 사실을 인정하는 데 대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변론주의의 적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 또 하나의 사실인 보조 사실은 증인의 증거의 이런 신뢰성 등에 관한 것인데 이 경우도 법관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판단의 소재로 사실로서 사용함에 지장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상대방의 이제 답변 태도라는 부분에 들어가서요. 지금 계속 변론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공방을 펼치는데 부인, 부지, 자백, 자백간주라는 네 가지 답변 태도가 있어요. 원고의 공격에 대해서 부인, 자백이라는 게 있고 부지가 있고 침묵이 있어요. 부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백은 명백히 네 말이 맞다라고 얘기해 주는 건데 침묵은 명백히는 아닌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다그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소송의 테크닉, 소송의 어떤 우리의 규율 방법은 첫날부터 얘기했듯이 일상생활에서는 상대방이 막 몰아칠 때 말도 안 되면 무시하거나 피해버리는 게 상책인데 이 소송에 있어서의 규율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대꾸를 해줘야지 무시하거나 피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자백으로 간주한다라는 150조가 작동을 하죠. 150조가 이러한 침묵적인 상황에 대해서 작동을 해요. 한편 자백은 네 말이 맞다 하니까 288조가 불요정 사실로 가죠. 자백 간주라는 이 침묵적인 것도 결국은 불요정 사실로 가요. 침묵적인 행위를 자백 그 자체는 아니지만 자백으로 취급해 준다 의미에서 자백 간주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 자백 간주는 자백급으로 돼서 288조의 불요정 사실이 돼요. 다만 나중에 288조의 자백의 효과에서 본래의 재판상 자백과 자백으로 간주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본래의 재판상 자백은 자기가 명백히 네 말이 맞다고 해줬기 때문에 민사사건에서는 함부로 번복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는데 반해서 그게 288조 단서에 보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 아니면 함부로 오케이 해줬던 얘기를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건데 자백 간주는 침묵적인 행동을 자백처럼 보려고 하니까 침묵에서 뛰쳐나와서 그 모순되는 아니다라는 이런 언동 발언을 한 것이면 자백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히 자백한 재판상 자백은 깨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뭔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뭐 이런 류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침묵적인 자백의 간주로 되는 것은 간주니까 그것을 모순된 어떤 언동을 하면 깨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깨지는 거예요. 끝끝내 마지막까지 모순된 언동을 안 보여준다면 자백으로 되는 건데 어느 단계에서 하고서 바뀌는 언동을 해버리면 앞에서 침묵적인 행동을 이 자백으로 갈 뻔한 게 깨지는 그러니까 자백의 구속력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백의 구속력에서. 한편 부인의 경우는
아니다라고 하니까 예컨대 지금 그림에서는 피고의 부인에 대해서 원고가 주장 책임 플러스 증명 책임 이제 지는 거죠. 증명 책임에 의해서 대여 사실을 증명한다든지 대여금 청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한편 부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부인의 취급으로 하라라고 150조의 2항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0조 2항이. 이 경우는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는 원고가 이제 증명을 해야겠죠. 자백이나 자백간주는 증명할 필요가 없죠. 이런 거죠. 그래서 대여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 증인이나 서증, 차용증 등에 의해서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든지 또는 피고가 자백을 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든지 했을 때 그것만으로 승부가 끝나면 원고 청구가 이제 인용되겠죠. 근데 피고가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빌린 거는 맞는데 하고서 피고 측이 치고 들어가는 것을 항변이라고 하는 거죠. 항변. 그래서 변제했다든지 시효가 완성됐다든지 또는 네가 나한테 면제해줬다든지 뭐 이런 거를 방어 방법으로 펼쳐 나가는 거죠. 또는 조금 더 이제 특이한 것은 나도 너한테 돈 받을 게 있으니까 그것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하겠다든지 뭐 이런 방어를 항변으로 펼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헷갈리는 건 이제 공부가 된 사람은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인데 피고가 이런 식의 답변을 할 때 요게 자주 물어봐요. 원고가 빌려줬다고 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냥 쓰라고 준 건데 증여한 거다라는 정도의 취지의 발언을 했을 때 이게 부인인지 항변인지를 자주 물어봐요. 네가 돈 내놓으라고 할 때 심지민 그냥 쓰라고 준 거 아니야? 라는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에 대해서 부인이냐 항변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주인공은 부인이야. 왜? 항변은 양립할 수 있는 그리고 부인은 양립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가 양립한지 말인지는 말은 맞는데 딱 안 다가와. 조금 더 친절하게. 말을 하는 거는 뭐 지금 공부된 사람은 뭐 말하는지 아는데 공부 안 된 사람은 그래도 좀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 변제했다는 말은 대여를 완전히 인정해주고 내가 갚았다는데 증여는 대여의 기본 축은 돈이 온 건 맞는데 나중에 갚을 걸 전제로 하는데 증여는 돈이 온 건 맞는데 갚을 게 전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서 부인이 되는 거야. 근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빌린 적 없다보다는 이유를 붙인 부인이야. 단순 부인에 대해서. 그냥 대여 사실을 통째로 반환의 약속이 있다, 뭐 돈이 왔다 이걸까지 합친 대여를 그냥 통째로 단순 부인하는 경우 있지만 지금은 그 중에 돈 온 거는 인정하는데 내가 갚아야 될 의무로 온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붙여서 아니다라고 치는 이유부 부인이야. 그러니까 양립할 수 있다면 항변이 되는 거야. 대여 있고 갚았다라는 것은 대여 자체는 인정하면서 갚았다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탁구 같은 걸 친다면 그쪽서 스매싱해서 오는 거를 네트에서 그냥 커트하는 건 부인인데 완전히 대감아서 밑에서 드라이브 걸어서 그냥 다시 때리면 폼 나왔네. 그거는 항변인 거야. 맞아? 이해됐어? 네. 딱 폼이 나오네요. 그렇지? 그냥 딱 끊어버리면 부인이야. 근데 요까지 충분히 자기 맞고 지금 맞고 그쪽 안 보이는 밑에까지 끌어내려서 강한 루프 드라이브를 걸어서 때리면 항변이야. 그렇게 강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확실히 하면 상대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쪽서 탁 막으면 내 항변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가 부인이 되고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또 완전히 자기 마지막까지 탁 밑에까지 끌어들여서 공의 힘을 완전히 죽여놓고 다시 재차 자기가 스매싱 매기면 재항변이 되는 거야. 그치? 재항변이. 그런 식으로 공방이 펼쳐지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방이 펼쳐진다. 자백과 침묵이 있다. 그다음에 항변이 이제 새로운 이제 자기가 공격을 하는 이런 개념으로 항변을 이해하면 되죠.
채권을 갖고 상기하느냐, 그 다음에 반소를 제기하느냐, 뭐 이런 개념 얘기할 때 우리가 항변, 반소, 상계의 경우는 원고의 청구에 결련된 어떤 채권이 있을 때 그 방어 방법으로 항변만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럴 때 이야기를 더 펼쳐 나갔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항변, 부인 항변, 제한부 자백, 가정적 항변, 뭐 그 추가적인 설명이에요. 계속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가네요. 항변에는 이제 다시 추가적인 설명이 권리 자체를 장애하는 그런 항변. 요걸 보면 더 쉬울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을 한 번씩 보여줬던 거죠.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이다. 계약을 체결해서 예컨대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이다. 하면 효력 발생이 안 하겠죠. 무효인데. 근데 이제 허 단계는 지났는데 이쪽이 뭔가 동시이행 항변 등을 하면 권리 행사가 거기서 막히는 거죠. 그게 권리 저지 항변이죠. 그다음에 행사가 가능한데 이제 소멸시키는 권리 소멸 항변이죠. 그래서 소송을 기준으로 하면 변론 종결시까지의 그 공방이 펼쳐지는 거죠. 이 변론 종결시까지 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이 내려져서 확정이 됐는데 그제서야 해제 항변을 한다든지 해제권을 행사하겠다든지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가 무슨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 변론 종결시까지 원고의 어떤 매매 계약에 대해서 해제 사유 등을 주장해서 막아내는 뭐 이런 전개가 펼쳐지지 아니한 채 마무리돼서 원고가 그대로 매매 계약의 전제로 뭔가 뭐 매매대금 청구에 승소가 내려졌는데 피고가 나중에 그 계약에는 해제 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 내지는 그 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 했어요? 기판력에.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됐으니까 기판력이고 변론 종결 시 이전에 행사하지 아니한 채 이제 와서 뒷북 칠라는 것을 차단시킬 거냐 아니 시킬 거냐의 문제로서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서 차단료의 문제인데 취소 해제 이러는 거는 차단된다가 판례의 입장이에요. 차단된다. 그러니까 그때 했었어야 돼요.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론도 사실은 판례는 그렇고 실무는 그렇다고 하지만 반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조금 단서되는 얘기도 했고 내놓은 거 말고라도 반박은 있을 수 있는데 내놓은 거에서는 뭐예요? 그럼 그때 반드시 취소 사유를 주장했었어야 되느냐? 해제 사유를 주장했었어야 되느냐?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원고가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걸 전제로 나한테 압박을 가해 오는데 그때 왜 해제 뭐가 그런 거 물고 늘어져서 가타부타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는 그 다음 문제지만 왜 그런 주장을 하지도 않다가 지금 게임 아웃돼 가지고 나서 이제 해제 사유 운운하면서 그러느냐. 그때 왜 취소 사유가 있다는 얘기를 안 펼치다가 그게 받아들여지냐 마느냐는 그 다음 문제지만 그때 받아들여지냐 마느냐는 해서 안 받아들였으면 기판력이 발생하니까 그 뒤에는 이제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판력인데 그때 안 했다고 안 해놓고서 지금 와서 이제 하겠다라는 게 가능하냐는데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꼭 취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느냐? 취소권을 내가 할 수 했었어야 되느냐? 해제권을 행사했었어야 되느냐? 왜 그때 행사 안 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 그런 의사표시를 안 했다고. 사유를 주장해서 왜 의사표시를 안 했다고 하냐? 그래서 차단된다는 게 지금 기본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반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반박에 놓은 것 중에는 실체법이 취소권, 해제권은 제척기간 등으로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게 기간이 설정했으면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지 왜 앞에서 미리 행사 안 했다고 뭐라고 타박하냐. 타박 정도가 아니죠.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계약관계에서 발생했던 매매 계약에서 발생했던 그 해제 사유를 주장해서 해제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와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해제했다는 얘기가 지금 와서 행사하면서 원고에 인용됐던 판결을 뭐예요? 자기 돈 못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매매 계약을 전제로 원고가 매매대금 청구를 해서 이겼던 것에 대해서 지금 확정이 돼서 2년, 3년이 흘렀는데 지금 이제 와서 그 해제 사유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해제하겠다. 물론 해제 자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해제할 수 있다는 사유를 전제로 해서 지금 할 수 있겠느냐인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했었어야 되지. 그때. 차단되고 실권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판력이 시적 범위예요. 그러니까 기판력은 언제까지의
공방을 펼치게 해줘요. 변론 종결시까지 공방을 펼치게 해서 내려진 결론에 그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매매계약을 둘러싸고 매매대금이 지금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청구가 들어온 것을 만약 매매계약이 무효라든지 취소라든지 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때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 싸움을 하고 있었을 때. 근데 지금 끝나고 나서 그 얘기 안타가 하겠다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나는 그런 주장을 펼치지 못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제권을 행사하지 못한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봐줘야지 무조건 획일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박은 나는 하는 거예요. 나의 전제로 반박하는 건 말고 일반적인 반박은 아까 취소 해제권의 형성권의 기간 행사에 실체법이 부여한 기간 행사를 소송법의 기판력에 의해서 단축시키는 결과가 되니까 문제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게 일반적인데 나는 또 다른 각도에서 그러한 취소 해제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에서 본인의 기책 사유가 없는 것이었다면 그때 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면 나는 나의 기판력의 그 보는 시각은 자기 책임으로서의 제출 책임효 이런 것이 좀 더 부각되는 기판력의 기능, 근거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점에 있어서 주장을 했었어야 되느냐를 좀 구체적으로 봐서 그러지 못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었을 때는 시적 범위에 의해서 차단시키면 안 된다. 이런 생각까지 나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그래서 변론 종결시가 기준된다는 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상되는 공격 방법으로 많이 쓰이는 게 변제항변. 이건 이제 민사 실무에서 배울 거예요. 소멸시효 항변. 이건 순수 민사소송법의 영역이 아니고 요건 사실을 중심으로 한 민사법의 종합적인 영역인데 상계항변 어떻게 되는지의 어떤 요건 사실적인 분석이에요. 민법적인 지식과 종합적으로 융합된 거예요. 이제 근데 공부는 앞으로 2, 3학년 가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건 사실 이런 것이 이제 준비 공부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내용까지가 됐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당사자의 공방 얘기가 펼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의 결석은 이제 추가로 또 시간을 바꿔가지고 설명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세요. 질문 없어? 수고했어요.